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부분은 율리시스 4장 칼립소 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스는 요정 칼립소에게 사로잡혀 7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테나 여신은 제우스에게 부탁해 칼립소로 하여금 오디세우스를 풀어주게 합니다. 율리시스 4장은 블룸의 집의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내 몰리와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거의 20시간에 이르는 길고 긴 외출을 떠나게 될 블룸의 운명을 마치 칼립소의 섬에서 떠나는 오디세우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지금도 이 작품의 배경인 6월 16일을 기념해 매년 블룸스데이라는 이름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등장인물의 의상을 입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블룸이 걸었던 코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일랜드인들이 축제의 이름을 정할 때 3명의 주인공 중 블룸의 이름을 가져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아일랜드인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을 읽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큼 사랑스러운 캐릭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장은 이 블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인 블룸에 대해 먼저 가능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4장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블룸은 30대 후반에 통통하고 배나온 아저씨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가 크고 깡마른 스티븐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작품 뒷부분에서 두 사람이 상복을 입고 함께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감상에 빠져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은 유태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헝가리계 유태인인데요. 블룸의 할아버지 때 아일랜드로 이주했고 그 후 원래 비러그였던 성을 블룸으로 바꾸고 종교도 개종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신교로 개종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고요. 다만 블룸이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앙심이 깊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설정에는 역시 극심한 내부 갈등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인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블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스티븐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작가도 기묘하게 장치를 해놓아서 마치 블룸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신다 착각하기 쉬운데 블룸이 마시는 술은 오후에 마시는 한 잔의 와인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괜히 마셨다 후회하는데요. 작품에서 블룸이 매우 낙천적이고 때론 엉뚱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실은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룸의 현재 직업은 신문사 광고 영업사원입니다. 정식 사원은 아니고 상점과 신문사 사이에 광고를 연결해주고 그때그때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 전에는 잡화점이나 도축장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직업들은 당시 아일랜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평범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광고에 관한 건은 나중에 다른 이유로 신문사를 찾은 스티븐과 처음으로 마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블룸의 주된 관심사는 과학과 재테크, 예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한 블룸의 지식 수준이 그다지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사과학에 가까운 논리를 전개하고 조금 복잡한 계산은 매우 난감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고 주변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평범하지만 친근한 아저씨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결과로 드러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주로 어떤 인물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특히 블룸이 등장하는 장면에선 그가 음탕한 생각에 빠져드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관찰한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면을 감싸는 선량한 성격 또한 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룸의 가족입니다. 블룸에게는 아내인 몰리가 있고 또 딸 밀리가 있는데요. 아내 몰리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몰리는 스페인에서 출생했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스페인에 주둔할 당시 스페인인 어머니와 결혼해 태어났고 스페인 출신답게 매우 정열적이고 또 육감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배우 마릴린 먼로가 촬영 중 휴식 시간에 이 작품을 읽는 사진이 유명한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마릴린 먼로가 읽는 부분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몰리의 독백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몰리를 상상할 때 마릴린 먼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열적이고 육감적인 외모뿐 아니라 매우 솔직한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5살이 된 딸 밀리는 이웃 도시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것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사망한 아들 루디입니다. 살아있다면 11살이 되었을 루디는 블룸과 몰리 각자의 의식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고요. 이 루디로 인해 형성된 아내 몰리와의 특별한 관계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수수께끼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평범한 블룸이 스티븐의 정신적 아버지가 되는가이고, 두 번째는 소위 잘 나가는 가수인 몰리와 평범하고 가난한 블룸의 관계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몰리에게는 애인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애인을 만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904년 6월 16일 목요일도 몰리의 새로운 애인이 집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애인의 이름은 보일런이고 그가 찾아올 시각은 오후 4시인데요. 문제는 그 사실을 블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룸이 하루 종일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를 상징하는 침대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채 마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오디세우스처럼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디세우스처럼 블룸도 결국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침대를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아내의 불륜과 불륜 상대인 보일런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품 또한 블룸의 그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겠죠. 지금까지 이 작품의 실질적 주인공인 블룸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이 주로 블룸의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런 블룸의 모습을 관찰하는 스티븐의 시각이 더해지는 구성인 만큼 먼저 블룸이라는 인물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가 처음 등장하는 사장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율리시스 4장 칼립소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이고요. 스티븐이 마텔로탑에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룸은 더블린의 이클래스가 7번지 자신의 집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블룸의 캐릭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오폴드 블룸 씨는 짐승과 가금 내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진한 거위 내장 스프, 호두맛 모래주머니, 속 다져 넣은 구운 심장, 빵가루와 함께 튀긴 얇게 썬 간, 기름에 튀긴 대구 고니를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진 양 콩팥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것은 그의 입천장에 희미한 오줌 냄새 나는 근사한 특유의 맛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위대한 작품을 시작하는데 더할 나위 없었다 생각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 제가 받은 느낌은 가난하고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한 선량한 아저씨를 표현하는데 탁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는 6월의 부드러운 여름 아침이었고 그는 부엌에서 고양이와 놀며 아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 몰리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고요. 아내의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블룸은
자신을 위한 돼지 콩팥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블룸 역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오전에 친구였던 패디 디그넘이라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장례식 때문에 평소와 다른 옷을 입는 바람에 블룸 역시 스티븐처럼 집 열쇠를 잃게 됩니다. 스티븐은 멀리건에게 주었고 블룸은 열쇠 챙기는 걸 깜빡 잊은 것이죠. 그리고 블룸은 헨리 플라워라는 가명으로 아내 몰래 마사라는 이름의 여인과 일종의 외설스러운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의 모자 속에는 우체국에서 마사의 편지와 교환할 카드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헨리 플라워라는 이름에도 꽃의 의미가 담겨 있죠. 작가가 블룸에게 계속해서 꽃이라는 상징을 부여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이 마지막으로 챙기는 것은 한 알의 감자입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일종의 행운의 부적인데요.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던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깰까 조심스럽게 현관을 나선 블룸의 머릿속에는 역시 과학이나 돈벌이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일부에서 보았던 스티븐과는 많이 다른데요. 스티븐의 생각이 몹시 난해했다면 블룸의 생각은 쉽고 평범한 데다 심지어 부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인물의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역시 왜 이렇게 평범한 블룸이 스티븐의 정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걸까 궁금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상점에는 이웃집 아가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요. 블룸은 그 아가씨의 뒷모습을 탐스럽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장면인데요. 블룸이 음탕한 상상에 빠지는 장면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향후 소설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품에선 수위가 훨씬 높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에 2통의 편지와 한 장의 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과 엽서는 딸 밀리가 각각 아빠와 엄마에게 보낸 것이고요. 다른 한 통의 편지에는 수신인이 마리엄 블룸 부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리오폴드 블룸 부인이라 적는 게 맞습니다. 예의에 어긋난 편지를 통해 블룸은 오늘 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몰리는 의문의 편지를 슬쩍 베개 밑에 감추며 딸의 편지 이야기로 말을 돌립니다. 며칠 전이 딸 밀리의 생일이었고 밀리의 편지에는 블룸과 몰리의 생일 선물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블룸은 부엌으로 돌아가 홍차를 끓이며 자신의 콩팥 요리를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지글지글 끓는 버터 소스에 콩팥을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콩팥 요리를 맛있게 즐기며 콩팥에서 배어나온 기름에 빵을 찍어 먹는 장면이 매우 멋지게 묘사됩니다. 이 콩팥 요리가 블룸스데이 축제의 메인 요리가 된 배경이기도 하죠. 몰리의 아침 식사를 가지고 침실로 올라온 블룸은 넌짓이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 물어보는데요. 이에 몰리는 보일런이 연주회 프로그램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답합니다. 보일런은 몰리가 참여할 예정인 음악 프로그램의 기획자이기도 한데요. 그를 만나 무엇을 할 예정인지 묻는 블룸의 질문에 몰리가 엉뚱한 대답을 하며 편지에 관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블룸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몰리와의 대화를 마친 블룸은 부엌으로 내려와 딸 밀리의 편지를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때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점점 성숙해지는 밀리에 대한 생각과 불쌍한 아들 루디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는 스티븐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블룸이라는 구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침 식사를 마친 블룸이 화장실에 가는 장면입니다. 변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잡지를 읽는 장면을 묘사한 문장이 꽤 재미있는데 잠깐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그는 읽어나갔다. 스스로를 힘을 주면서 첫째 단을 그리고 굴복하면서 그러나 버티면서 둘째 단을 읽기 시작했다. 반쯤 와서 그의 최후의 저항에 버티며 어제 있었던 약간의 변비증이 완전히 가시도록 계속 끈기 있게 읽으면서 그가 읽자
그의 창자가 조용히 후련하게 되었다. 블룸이 화장실에서 읽은 건 잡지에 수록된 한 편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을 보며 블룸은 소설가가 받았을 원고료를 생각하고요. 어쩌면 자신도 단편소설 한 편쯤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자신이 쓸 소설의 줄거리를 상상하면서 읽던 소설을 찢어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과 블룸의 평행이론을 고려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나중에 스티븐 역시 자신의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블룸의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장 소개가 끝났고요. 작품 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블룸과 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면서 블룸은 몰리의 불륜에 관한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항상 몰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귀결되죠. 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애인이 있지만 몰리가 사랑하는 상대는 오직 블룸뿐입니다. 블룸에 대한 몰리의 사랑은 마지막 장인 18장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내가 끊임없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와 무능력한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조금씩 그 이유를 알아가다 보면 작가 조이스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학작품 속에 숨겨놓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로터스 이터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